자, 오늘 실리콘투 얘기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 2025년 1분기 실적 보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봤습니다. 숫자들이 아주 화려하더군요. 그렇죠. 매출이 2,457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9%나 뛰었어요. 영업이익도 뭐 477억 원으로 62% 넘게 늘었고요. 네네. 외형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유럽 매출 813억 원으로 북미를 제쳤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네. 유럽 성장은 눈에 띄죠. 이런 기세면 올해 매출 1조 원, 뭐 매출 총이익 1,800억 원. 이거 그냥 달성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성장세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어떤 부분이 좀 걸리시나요? 가장 큰 시장이었던 북미. 북미 매출이 450억 원에 그쳤어요. 이게 작년보다 20% 넘게 줄어든 수치거든요. 그렇죠. 줄긴 줄었죠. 이게 단순히 아마존 거래 중단 그것 때문만일까요? 저는 좀 글쎄요. 그리고 그 선크림 제품들 OTC 인증 문제요. 이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일부 이슈가 있긴 했죠. 게다가 미국 내 K뷰티 경쟁은 지금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네, 성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북미에서의 부진은 분명히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북미 부진을 꼭 그렇게만 봐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전략적인 선택, 그러니까 지역 다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략적 선택이요? 네. 한 지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유럽 성공을 좀 보세요. 폴란드 창고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독점이라. 유럽은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통관, 물류 이게 워낙 복잡해서 경쟁사가 쉽게 못 들어와요.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근데 실리콘투가 이 장벽을 기회로 잘 만든 거예요.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중동도 보세요. 아직 직진출도 안 했는데 1분기에 323억 매출이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중동 실적도 좋더군요. 근데 최근에 자회사 설립하고 창고 계약까지 마쳤으니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거죠. 1분기 매출 비중만 봐도 그래요. 유럽 33%, 중동 13%, 합치면 벌써 46%예요. 북미 18%는 이미 훨씬 넘어섰어요. 이게 바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죠. 글쎄요. 유럽과 중동에서의 그 독점적 지위라는 게 과연 계속될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아, 경쟁사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경쟁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대형 유통사들이 이 K-뷰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그때도 실리콘투가 지금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 부진이 정말 전략적 후퇴인지 아니면 그냥 경쟁에서 밀리는 어려움의 신호인지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쟁력 약화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 세포라나 얼타 같은 미국 대형 리테일러 입점,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진행 중이죠. K-뷰티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해도 그 과실이 꼭 실리콘투에게 다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어야죠. 아, 수익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훨씬 탄탄해졌어요. 이 점도 봐야죠. 브랜드요? 네, 예전에는 뭐 특정 브랜드 의존도가 높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1분기 탑 브랜드를 보면 뭐 조선미녀, 메디큐브, 아누아, 바이오던스, 닥터지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K뷰티 브랜드들이 실리콘투의 이 글로벌 유통망 없이는 해외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브랜드 발굴 능력은 인정합니다. K뷰티 히트 주기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짧다고들 하지만 실리콘투는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 브랜드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메디큐브, 바이오던스, 닥토엘시아, 티르티르 이런 브랜드들이 올해 성장을 이끌 거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리스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리스크요? 왜죠? 계속해서 새로운 히트 브랜드를 발굴해야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뷰티 트렌드라는 게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잖아요. 아, 네. 트렌드가 빠르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출 총이익률, GPM이 조금 낮아진 거요. 박리담의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네. 절대적인 이익 경호를 키우기 위한 거죠. 목표 이익 1,800억 원 달성하려면요.
저는 그 GPM 하락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형 성장에 가려진 수익성 악화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판관비, 즉 판매 관리 비용도 봐야 합니다. 매출 대비 비중은 줄었을지 몰라도 직원급여나 운반비 같은 절대 금액은 늘었어요. 특히 유럽 매출 들면서 운반비 부담이 커졌는데 이거 앞으로 물류 비용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수익성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관세 이슈 같은 거요. 관세 이슈요? 네. 이것도 오히려 실리콘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현지 자회사를 통해서 낮은 단가로 물품 보내고 재고도 미리 확보해둬서 만약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사들은 힘들어지는데 실리콘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 같고요. 그리고 세포라, 얼타 입점도 계속 추진 중이고 자체 오프라인 매장 모이다도 연말까지 10개로 늘릴 계획이잖아요. 네, 계획은 그렇죠. 중동 자회사도 빠르면 6월부터 가동된다고 하니 그럼 3분기부터는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거고요. 저는 이 성장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속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신규 채널 확보나 매장 확대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진행된다 해도 그 성과가 과연 북미에서의 어려움을 다 상쇄할 만큼 클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아, 그래도 중독은 잠재력이 크지 않나요? 중동 시장 잠재력? 네, 큽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현지 운영에 따르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정치적, 문화적 리스크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주가에 이런 높은 성장 기대감이 이미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니까요. 네. K뷰티가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 실리콘투는 유럽과 중동이라는 강력한 새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안정성까지 갖췄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북미 시장 회복이라는 과제, 점점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 대한 대응, 또 수익성 관리의 중요성, 신규 시장 안착 문제 등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정말 많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리콘2의 이런 정말 놀라운 고공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K뷰티 트렌드에 편승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실리콘2만의 독보적인 글로벌 유통 경쟁력 덕분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